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에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싱글 파파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음식 재료를 준비하거나 홀로 가게 정리를 하면서 이곳 사연 채널을 자주 듣고 있어요. 제게 또 사연에 있어 통쾌한 복수를 해주는 사연에 대리만족을 하면서 말이죠. 제게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사는데 정신이 없어 넋두리할 여유조차 없다가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여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결과가 제 예상처럼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되어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럼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그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적 저는 체육관을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운동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려서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나름 재능이 있었는지 아버지께서는 욕심을 내서 저를 선수로 키워내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일찍부터 진로를 찾고 그 후로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몸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운동에만 전념하며 다른 생각 없이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오랜 시간 운동을 해왔기에 학교 생활 역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저에게 운동 말고 다른 길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모두가 걱정할 만큼 큰 부상을 당하게 됐고 그 부상으로 인해 어쩌면 선수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재활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인지 그쯤 집안의 가세까지 기울게 됐죠.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하셨던 일이 잘못되어 집안이 망하며 운영하시던 체육관까지 접어야 했거든요. 결국 심각한 부상에 집안 형편까지 그렇게 돼버린 탓에 저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위해 돈을 벌게 됐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몇 년이나 노력했던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둔 뒤에는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고 다른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돈을 버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마냥 쉽진 않았죠. 저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느라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배움도 짧았고 그래서 선수를 그만둔 뒤에는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 쓰는 굳은 일을 해야 했지만 노력에 비해 적은 보수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늘 앞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배를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듣긴 했지만 원래 제가 몇 년을 벌어야 할 돈을 단 몇 년 만에 벌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하게 되더군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기웃거려 봤는데 그냥 선원으로 배를 타는 것과 사관급으로 배를 타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자격증을 따면 더 나은 대우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창시절에도 보지 않았던 책을 펴게 됐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 끝에 자격증을 따서 원양어선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몸 쓰는 일을 했다 보니 나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도 뱃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굳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냥 배를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배를 타면 9개월 내내 배를 타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막막했죠.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저의 삶은 전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꾹 참고 원형어선을 타고 일을 했던 저는 몇 년간 꼬박 일하며 제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안의 빚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는 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작은 호프집을 차리게 됐고 제 가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했지만 저의 전 재산을 넣어 시작한 일이었으니 망하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돈 한 푼 아끼려고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던 저는 처음에는 사람 구할 돈도 없어 혼자 고생했었지만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을 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면접을 보러 온 그녀를 보고 여자라서 뽑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일 잘할 만한 남자 직원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하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속는 셈 치고 시켜봤더니 뭘 시켜도 빼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일도 잘하고 싹싹하니 자신의 가게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에게 점점 관심이 생겼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집안 사정 탓에 돈을 벌어야 했더군요. 그 모습이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짠하기도 하고 생활력 강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하고 말았죠. 그렇게 매일 좁은 가게에 붙어있던 저희들은 언젠가부터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며 저희들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쩌다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싫을 리가 없었죠. 아직 제가 많이 모자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열심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저희는 얼마 뒤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저는 가장으로 책임을 느끼며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자였던 저는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결국 월세만 내고 장사를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지만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가게를 정리할 순 없기에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 저는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장사와 부업을 병행하며 애를 썼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기만 하더군요. 여보, 어떡해? 내가 사고를 쳤어. 나는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정말 미안해, 여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도 힘든 상황을 나름대로 타개해보겠다며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던 돈까지 전부 날리고 빚까지 쌓이게 됐죠. 그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저는 막막한 상황에 허탈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아내 역시 가정을 돕겠다고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일이었기에 저는 아내를 타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티고 있던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그걸로 겨우 빚을 막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의 전부였던 가게까지 정리해버린 탓에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아내가 괜히 더 절망할까봐 아내 앞에서는 힘들다는 소리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던 어느 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오더니 제게 사업을 제안해 왔어요. 당장 뭘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친구의 제안은 제게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땐 당장이 급한 탓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여력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 마음을 합쳐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 투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 친구 녀석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오래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저와 알고 지내던 친구였던 탓에 결국 저희들은 셋이 힘을 합쳐 다 같이 사업을 꾸리게 됐죠. 모르는 남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탓에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열심히 사업을 시작해봤지만 코로나 이후 모두가 힘든 와중에 새로운 사업은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려운 와중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에게 사업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발을 빼게 됐고, 저희 두 사람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역시 흐지부지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까지 실패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저는 앞으로 처자식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제 부업만으로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탓에 고민하던 저는 다시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 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기억 탓에 제가 다시 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다른 상황에 생각나는 일이 그것밖에 없더군요. 뭐라도 다시 시작을 하려면 목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이전에 같이 배를 탔던 지인들에게 연락해 다시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번 배를 타면 한참 돌아오지 못하는 탓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고, 아내는 역시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새기며 아내를 안심시키고 설득을 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긴 설득 끝에 허락을 받고 원양어선을 탈 수가 있었죠. 그렇게 또다시 원양어선에 몸을 싣게 됐고 망망대해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 다시 하게 된 원양어선 생활은 다시금 이제까지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원이 아닌 생활이라 배 안에선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지와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힘든 시간이 됐죠.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그 괴로운 시간을 내색하지 않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배를 탄 지 1년이 조금 넘어갔을 때 하선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조금 더 배를 타고 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9개월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곧장 배를 갈아타 원양어선 생활을 연달아 하고 있었는데, 잠깐 긴장을 놓은 사이 배 위에서 사고가 생기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게 됐죠. 다행히 심하게 다친 상황은 아니라 계속해서 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몸을 다치다 보니 가족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도 충분히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리지 않으면 계속 뱃사람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원래 원형어선 생활이라는 게 배에 몸을 한 번 싣고 통장에 돈이 쌓여가다 보면 그 맛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한 해 한 해 배에서 내리는 걸 미루게 되거든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될까봐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중간에 더 큰 사고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결국 1년간의 원형어선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가족들은 제가 6개월 정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게 됐죠. 초인종을 누르고 아빠라는 말에 아들 녀석은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안아주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격하게 반겨줬죠. 정신을 차리고 힘들 정도의 환대를 받고 나서 아내와의 재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1년 만에 돌아온 제가 반갑지 않은지 뒤를 돌아서서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아내는 계속 저를 피하듯이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다른 방에서 분주히 다른 일을 하는 척했죠. 오랜만에 만난 제가 어색해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날 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얼굴을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재회를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또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본 아빠와 같이 있겠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들 손에 이끌려 지난 1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아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됐죠. 아빠, 이건 내가 만든 상장이야. 원래는 선생님이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만들면서 아빠 거랑 엄마 거, 그리고 동생 것도 만들었어. 이거 아빠 줄게. 우리 정웅이 아빠 없는 동안 상장 받을 만큼 착한 일 많이 했었나 보다. 상장도 엄청 멋있게 잘 만들었네. 그런데 정웅아, 동생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 엄마 뱃속에 있는 내 동생. 아빠는 배 타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엄마 뱃속에 내 동생이 있어. 아들 정웅이가 아내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제가 무려 1년간 집을 비웠으니 아내가 임신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웅이가 동생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떼를 썼고 아내가 정웅이를 달래려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뱃속에 동생이 있다고 말하며 둘러댔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정웅이 말을 흘려보낸 뒤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이 동그래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불룩해진 배를 숨기려고 했는지 붕대 같은 걸 배에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눈에 봐도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차릴 정도로 아내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죠. 깜짝 놀라고 있는 저에게 아내는 황당한 소리를 해왔어요. 너 노크 좀 하고 들어오지. 많이 놀랐지? 당신 배에서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 배 안에 있는데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면 당신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임신한 게 맞다는 소리지? 응. 왜 그 당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잠자리 가졌잖아. 그때 애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데 애가 작아서 그런지 출산이 좀 늦어지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임신을 1년 넘게 하고 있었다는 소린 듣지 못했으니까요. 아내 스스로도 자신이 뱉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외도가 확실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자 생각했고 사실 확인 먼저 하게 됐죠. 누구예요? 아니 됐고 지금 그 남자와 관계는 끝낸 거야? 솔직하게 말해. 당신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 거짓말한다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아직 그놈이랑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냐고. 설마 정웅이가 그놈 만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정웅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정말이야. 실은 당신 배 타기 전부터 만난 사람이 있어. 이 뱃속 아이도 그 사람 아이고. 처음엔 나도 잠깐 실수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없는 사이에 내 마음이 확실해진 것 같아.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 당신 사랑하진 않아. 난 그 사람 사랑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이 나 너무 힘들어. 나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서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같다고.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당신 내 이런 모습 보고도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겠어? 그걸 떠나서 나 더 이상 당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날 붙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 정웅이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돈 한 푼도 건들지 않을게. 그냥 내 몸 하나만 놓아줘. 이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자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었던 내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허탈해지면서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한 아들 정웅이가 있었고 미련하게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돈을 벌겠다고 떠난 부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각을 바꿔 돌아와 준다면 이번 한 번은 없었던 일로 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싫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당신 내가 없는 동안 힘들어서 흔들린 거야. 이번 일 집을 오랫동안 비운 내 잘못도 있어. 당신은 내가 배 타러 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생각만 바꾸면 나 이번 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어. 정웅이도 아직 당신이 필요하고 나도 당신 아직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난 뱃속에 아이 가지고 나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야. 내가 다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그냥 나랑 이혼해주면 안 돼? 제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을 하는 아내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 아들 정웅이가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솟구쳤죠. 너무 억울해서 어딘가에는 화풀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상간남 녀석의 상판을 보고 싶어졌어요. 아내에게 상간남 그놈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하면 당연히 꽁꽁 숨길 게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차분한 척하며 그 상간남 녀석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만난다는 그 남자와 대화 좀 하고 싶어. 사과도 받아야 할 것 같고 당신 말대로 형편이 넉넉하다면 가정을 망가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이 문제 걸고 넘어지면 이혼 소송하게 될 거고 그럼 그 남자도 상간남 소송 받아야 한다는 거.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끝내줄 테니까 내가 당신이 만나는 남자 만나게 해줘. 제 제안을 들은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몇 차례 저에게 확답을 받고 남자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지? 정말 사과만 받고 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조용히 이혼해주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 사람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내가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상황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그 사람한테 가 있을게. 아니, 내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정웅이 보러 왔다 갔다 할게. 그게 정웅이 위해서 나은 것 같아. 아니, 정웅이도 이제부터 나랑 정 떼는 연습해야지. 우리 이혼하면 정웅이도 나 못 볼 텐데. 아니, 당신 엄마로서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아이와 당신 간의 일은 또 다른 거지. 왜 정웅이한테까지 상처를 주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도 정웅이한테도 나은 일이야. 어쨌든 나는 지금부터 이 집에 더는 못 있겠어. 나 나갈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건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결국 집에서 도망치듯 어린 아들을 두고 그날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상간남을 데리고 집으로 갈 테니 정웅이를 부모님 댁에 잠시 맡겨두라는 연락이었죠. 드디어 상간남 그 녀석의 상판을 직접 보게 됐어요.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 시간이 다 돼갔고 저는 상간남 그놈과 만나게 될 시간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죠. 약속된 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집 앞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서 속도를 줄인 그 차량은 주차를 했고 조수석에서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차량이 상간남의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주차를 하자마자 조수석에서 나온 아내와 달리 운전석에서 상간남 녀석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서 차량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아내가 저를 막아세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혹시 당신이 소란 피울지 모르는데 나오겠냐고.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높아지든 소란을 피우든 집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자고.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집에서 보자고 했겠어. 밖에서 반으로 접어버리건 안에서 반으로 접어버리건 상간남을 반 죽이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냉수 한 잔을 마시고 집 안으로 상간남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고개를 숙인 상간남을 호위하는 것처럼 감싸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냉수로 겨우 식힌 속이 다시 뒤집어졌고 아내 뒤에 숨어있는 그 상간남 녀석을 요절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가게 됐죠. 그러자 제가 상간남을 아작낼 거라는 걸 눈치챈 아내는 저를 잡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눈빛 뭐야? 말이 다르잖아. 조용히 대화만 하겠다며. 그럼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면 되는 걸 왜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데?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 아니면 이 사람 돌려보낼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딜 도망가? 당신이 말린다고 내가 저 자식 못 잡을 것 같아? 야, 너 이리 와봐.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길래 가정이 있는 여자를 건드려? 거기다 내가 없으니까 살 판났냐? 임신까지 시켜? 너 이 새끼 네 새끼는 귀하고 내 자식은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도 된다는 거야? 이리 와. 너 오늘 내가 반 접어버리려고 아주 벼르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건 그놈을 접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 뒤에 있던 그 상간남 녀석이 다급히 제 앞으로 무릎을 꿇고 다가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에게 비는 녀석이 제 이름을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부르더라고요. 현준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내가 무섭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너한테 잘못을 빌려고. 힘들겠지만 제발 날 용서해라. 도대체 누구길래 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나 싶어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젖혔는데 그 순간 오히려 제가 놀라 뒤로 발걸음을 물러서게 됐습니다. 상간남의 얼굴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저와 동업을 하다 중간에 나간 그 친구 동현이 그놈이었죠. 동현이 그놈은 놀라고 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 어린아가 있었던 저는 어른이 된 상태로 있었죠. 친하진 않았지만 알고 지내게 된 지 20년이나 됐고 몇 년 전까진 다른 친구 녀석과 동업을 했던 녀석이 내 아내와 바람을 폈으니 원래 내려던 화보다 더 큰 화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되려 그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진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아내 스스로 지 발등 지가 찍는 그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웃기게 느껴졌거든요. 제 눈앞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임신을 시켰다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동현이 그놈. 완전 인간 쓰레기 중 인간 쓰레기인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저런 놈을 사랑한다며 좋은 사람이라며 저와 이혼을 하면서까지 따라가겠다는 아내의 미래가 훤히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상간남인 동현이 녀석이 얼마나 쓰레기이길래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이 터졌을까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제가 그 녀석이 얼마나 쓰레기고 인간 말종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이 그 녀석과 인연이 시작된 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어울리던 친한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 곁에 동현이 그놈이 붙어 있었죠. 그 전까진 동현이 그놈과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 그냥 친구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를 했는데 동현이 그놈이 계속해서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접근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큰 덩치와 또래들보다 센 힘으로 인해 남학생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이 아니라도 가까워지려는 동급생들이 많았죠. 동현이 그놈도 그런 녀석들 중 한 명이었어요. 무시를 할까 싶었지만 친한 친구 녀석 옆에 매번 있다 보니 아는 척을 하게 됐고 가끔은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동현이 그놈과 어울려 다니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자주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선 굉장히 비겁한 놈이었어요. 학교에서 조용하고 약한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더라고요. 동현이 그놈은 저희 말고도 흔히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녀석들과도 어울려 다녔는데 그 일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걸 이용해서 애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나 제 친구가 그만하라고 하면 또 순순히 그만두긴 했는데 저희가 없는 곳에서는 동급생을 괴롭히는 게 일상인 듯 보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친구와 저는 동현이 그놈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동현이 그놈과 거리를 두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 내 전교생들이 그놈을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일진들 후광을 업고서 나대고 애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좋게 보는 친구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같이 어울리는 일진 애들도 동현이 그놈의 집안이 유복하다는 걸 알고 돈줄로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놈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같이 어울리며 수족의 개부리듯 데리고 다녔던 거죠. 동현이 그놈은 일진놈들 뒤를 쫄쫄 따라다니며 일종의 학교 내 권력을 얻고 애들을 괴롭혔던 거고요. 거기까지만 봐도 동현이 그놈이 얼마나 비겁하고 못된 놈인지 예상들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최악인 건 따로 있었죠. 동현이 그놈과는 고등학교가 나눠지게 되며 친구들 입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여학생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에게 고의로 술을 잔뜩 먹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는데 동현이 그놈의 집안이 잘 살아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전학을 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했죠. 100만 번, 1000만 번 양보해서도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철없을 나이에 생각 없이 한 실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동현이 그놈은 성인이 돼서도 그 못된 짓을 고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온통 여자들 문제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듣게 됐죠. 대부분 폭력에 대한 말들이 가장 많았어요. 어느 번화가에서 오랜만에 동현이를 봤는데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었다. 합석 제안을 했다 거절을 당해 여자들에게 보복을 했다 등등 손버릇을 고치지 못한 목격담이 쏟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직접 동현이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며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 출항이 잡혀 있어 축하한다는 빈말만 전하고 만남을 가지진 못했죠. 그렇게 이른 나이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동현이 그놈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됐습니다. 또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결혼까지 한 동현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모습이 시내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목격된다. 그 일로 인해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 또 그러다
동현이 그놈이 아내를 팼다는 목격담과 소문이었죠. 이후 동현이가 이혼과 결혼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가정폭력과 외도가 매번 문제가 됐다는 것도 주변 사람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현이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말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 저와는 교류가 아예 없던 상황이라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0 중반이 돼 있을 때 동현이 그놈을 다시 만나게 됐던 겁니다. 동업을 하던 친구 녀석이 모자란 사업 자금을 가져다 줄 동업자로 그놈을 데리고 온 거죠. 그다지 반갑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렇다고 저와 그 녀석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현이 그놈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몇 년간 잘 살고 있다고 하길래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세월이 지났어도 이 특유의 사람들 눈치 살살 보며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그거야 나이가 적건 많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 모습 외에는 동현이 그놈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사업 관련해서 뭉치게 됐으니 사적인 문제나 관심은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우연히 그 녀석의 아내가 외도를 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하게 됐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저 혼자 알고 있자니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동현이 그놈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말을 하자니 동현이 그놈 성격에 혹시 허튼 짓을 할까 걱정이 되고, 그렇게 혼자서 고민을 해오다 사실대로 말을 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잠깐 동안이었지만 동현이가 변했다고 생각했고, 은연중에 말을 돌려 떠본 말에도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현이를 불러내어 제가 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증거도 보여주는 동시에 힘들겠지만 큰 소동 일으키지 말고 잘 해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쓰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현이 놈이 저에게 사실 확인도 재차 하지 않고 곧장 그 자리를 뛰쳐나가더군요. 그리곤 오후가 다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저녁이 다 돼서야 동현이 그놈이 다시 회사로 들어왔는데 그때 뒤에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엉망이 된 모습이던 동현이의 아내였죠. 보자마자 알겠더군요. 동현이 그놈이 옛날 손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엉망이 된 아내를 회사로 데리고 온 동현이 녀석은 아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거냐며 제 앞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야, 너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앞으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친구가 하는 말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몇 시간 내내 얻어 터질 줄 알아. 알겠어?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났다고 하지만 여자고 자기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쓰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한 듯 보였어요. 결국 제가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동현이 놈을 말리게 됐죠. 야, 동현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같은 남자도 아니고 힘으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모든 상대가 안 되는 여자를, 그것도 네 아내를 때리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폭력은 쓰지 말라고. 너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너 걱정돼서 사실 말한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도 가만히 있진 못하겠다.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폭력 쓸 생각하지 마. 야, 너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남편 일하러 나간 동안 바람핀 년을 가만두겠냐고. 저 년이 저렇게 된 거
너도 책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할 생각 하지 마. 뭐? 야, 너 적당히 해라. 내가 신고하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게 정말 나이 먹고 정신 차린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뭐? 그냥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네가 신고해도 전현 아무 말 못해. 내가 전현 집에다가 준 돈이 얼만데 전현이 미쳤다고 날 신고할 것 같아? 네가 우리 집 가정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전현 집안 먹여 살리고 있었어. 알아? 그런 상황에서 저 정신 나간 년이 바람 폈다고 하면 내가 꼭지가 안 돌겠냐? 동현이 그놈의 자세한 사정을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동현이가 뭐라고 하건 말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동현이 아내가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 경찰서에 가서 다 말할 거야. 더는 너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한테 맞으면서 못 살겠다고. 나만 정신 나간 년이고 나만 바람펴서 죽일 년이야? 내가 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건데? 전부 너 때문이잖아. 신혼 때부터 거짓말 해가면서 여자들 잔뜩 만났던 사람이 누군데? 바람만 문제야? 내가 너 바람 피는 거 처음 알아차리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니?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먼저 내 얼굴에 주먹질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걸핏하면 사람 곤죽 만든 새끼가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말해? 야,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사랑받았으면 애초에 바람필 생각 하지도 않았어. 알아? 우리 집 도와주는 돈 가지고 협박하면서 난 여자로 보지도 않고 맨날 다른 여자 만나고 조금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반 죽여놓는데 다른 남자가 내 걱정해주면 없던 마음도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 나도 이제 맞는 게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다. 날 죽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신고하고 죽게 되나 맨날 너한테 맞고 살다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뭐라도 해보고 죽지 뭐. 내가 죽어도 너 이 새끼 깜빵에 보낼 수 있어. 알아? 네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때릴 때마다 내가 다 사진하고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내가 너 꼭 깜빵에 쳐놓고 갈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자신의 아내가 하는 말에 이렇다 할 말을 못하고 씩씩대는 걸 보니 모든 게 사실인 듯 했습니다. 동현이 그놈은 아내의 입을 막으려고 재차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제가 제지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동현이 아내 입에서 동현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녀석 여자에게 폭력을 쓰는 게 아주 습관이더라고요. 과거 결혼을 했었던 여자들은 물론이고 외도를 하는 여자들에게도 중간중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폭력을 쓰는 시기는 그 여자에게 애정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폭력을 계속 당하다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 버려지거나 동현이가 폭력을 쓰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폭력을 쓰는데도 이제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거기에도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쉬쉬하며 동현이 그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합의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혼을 한 전부인들에게는 입을 다무는 대신 위자료를 지급한 거고요. 그래서 폭력 문제로 교도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안 먹힐 여성들도 있었지만 이 쌍방 처리로 해결하거나 법정 다툼으로 집행유예 정도 받아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 있다고 해도 30이 넘은 나이까지 그런 짓을 할 놈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게 된 충격이 꽤나 컸어요. 이후 아내에게 휘두른 가정폭력으로 인해
녀석은 수사를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와 저 역시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녀석과 동업을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사업에 손을 떼라고 했죠. 그렇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을 전한 날 이후 녀석과는 만날 날이 없었는데, 아내의 상간남으로 동현이 그 녀석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녀석의 과거를 모르고 있는 아내가 제 발로 녀석에게 가겠다고 하길래 박장대소가 터졌던 겁니다. 아내의 미래가 너무나도 뻔히 그려졌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을 받았으니 못된 손버릇이 고쳐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동현이 그놈은 제가 지난 20년간 듣고 본 것도 있었으니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겪게 될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가정폭력과 이혼을 하는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첫째 아들을 감싸주는데 진절머리가 난 동현이 집안에서 절연을 통보했고,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동현이 동생에게 전부 물려줄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동현이 집안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집안에서 받은 돈이 있어 한동안은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만큼의 재산 규모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동현이 그놈이 누구 밑에서 일할 놈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놈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금방 없어질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말하게 됐죠. 미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버렸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당신이 이놈과 만났을 거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래, 내가 두 사람 상대해서 뭐 하겠어. 괜히 주먹 휘둘렀다가 우리 정웅이만 힘들어지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정웅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는 각서 적어주면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 오늘 적은 각서 내일 공증받기로 하자. 그래야 확실해지는 거니까. 당신 정말이야? 그냥 이대로 순순히 이혼 합의해주겠다고? 그럼 뭐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은 날 무서워하면서도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랑 살겠다 하고, 당신은 자신이 낳은 새끼 포기하면서까지 이 새끼와 살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얼른 이혼 서류나 줘. 마음 바뀌기 전에. 자신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자 아내와 동현이 그놈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얼른 이혼 서류를 내밀고 각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리곤 제 집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갔죠. 그렇게 그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뒤 서로 조율할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우린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됐죠. 이후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정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차릴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해야 됐고,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울 아이에게 신경 쓰다 보니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했죠. 한숨 여유를 돌리게 됐을 때는 아내와 이혼한 지 어느덧 2년째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머릿속에 딴 생각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됐고, 아내와 동현이의 소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에 대한 말을 꺼내며 확인해 봤어요. 이제까지 지인들 모두 일부러 저에게 아내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으려고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년 만에 듣게 된 아내와 동현이의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인들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내와 마주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굴이 엉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동현이에 대한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이 목격한 제 전부인의 얼굴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이 목격을 하기 전부터 아내는 그렇게 엉망이 된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물론 엉망이 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광고하듯 보여줄 순 없었으니 스카프나 마스크, 선글라스로 숨겼다고 하는데 얼굴 이외에도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든 자국이 자주 보여 동네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고 했죠. 거기다 얼마 전서부터는 동현이 그놈이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는지 아내가 낮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물류센터 일을 하는지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곳에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일을 얼마나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흔히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동현이 그놈은 집어릇 개 못 주듯이 대낮에 동네를 어슬렁어슬렁거리며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아마 돈이 다 떨어져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조만간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 예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삶을 아내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내의 그런 상황이 마냥 고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여자고 제 아들의 친모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도와주고 싶다거나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람피라고 아내의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아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 말이죠. 더 이상 두 사람 소식을 들어봤자 제 기분만 나쁠 것 같아 아내와 동현이 그리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끝으로 정말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럼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건강히 행복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저 때문에 늦은 나이 손주를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꼭 효도를 하겠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가족분들과 건강히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